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3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예, 주말 잘 쉬셨습니까? 봉우 씨는 조금 나은 것 같다. 네, 많이 나았습니다. 좀 낫죠. 예, 다행입니다. 이번 주에도 아프다 그랬으면 내가 화냈을 거야. 아직 아프긴 합니다. 많은 소식이 있었나요? 저는 이틀 동안 너무 놀아가지고요. 진짜 제가 이게 몇 년 만에, 거의 딱 1년 만에.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주말에, 물론 어제 저녁에는 일을 좀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 논 적은 참 간만이어가지고요. 전혀 안 봤어요, 뉴스를.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근데 물론 내려갈 때 봉우 씨가 보고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차에서. 내가 차에서 막 가고 있는데 무슨 보고서가 무슨 보고서였지 이제 우리 기억도 안 TV조선 나네. 전원책 앵커 때문에 나날이 즐겁습니다. 보고서를 줬는데요. 차에서 보려니까 막 햇빛이 막 비쳐가지고 핸드폰을 막 핸드폰이 아니고 이 노트북을 막 하늘로 이렇게 들고 그늘지게 해야 보이는 거야, 글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보니까 내 친구들이 막 놀리면서 지가 무슨 나라를 구한다고. 진짜 엄청 놀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전문가 같다. 막 그러면서. 역시 친구들은 그런 맛에 만나는 거예요. 놀림을 당해도 즐거워. 그런 맛에 만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막 그래서 막 휙휙 보더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한국말 맞냐? 막 이러면서. 제 친구들도 저 이렇게 놀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막 애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얘 기자잖아, 기자.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얘 기자 아니야, 빨갱이야. 막 그러고.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보고 내가 다시는 이 컴퓨터를 켜지 않으리라. 내가 이걸 왜 갖고 왔을까? 그러면서 딱 덮고 이제 신나게 이제 놀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 네, 요새 제가 뉴스 보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맛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전원책 앵커. 거의 매일매일 뉴스가 정말 아주 환상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쓸 게 없는 날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러워. 저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우리 인턴분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오늘의 전원책 이 정도의 코너가 생겨도 될 것 같은. 네.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은 전원책 앵커가 뉴스 할 때마다 클로징에 오늘 이 사람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전원책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보도는 7월 5일 날 나온 보도, 7월 6일 날 나온 보도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나온 보도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그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보도인데, 사실 TV조선은 이미 6월 27일부터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6월 27일이 어떤 날이냐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날이에요. 네. 요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예 특집 코너를 마련했어요. 신재생 에너지의 허와실이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허와실인데 험한 얘기예요. 실은 나중에 나오겠지. 네, 실은 없어. 나올 거야. 야, 너무 비싸. 효율이 떨어진다. 전기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게 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 반박이 된 내용들이에요. 원전 하나를 폐로하는데 최소 20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30년이 걸린다 그래요. 폐로를 하는데. 네. 심지어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핵 폐기물들은 아예 처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무기화하는 게 이제 핵무기 가진 나라들이잖아요.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가 그거를 무기화하는 거를 또 싫어해요. 못하게 해요. 아무튼간에 우리가 여러모로 문제인데 하나 폐로하는데 20년,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직 폐로는 시작도 안 했죠. 그냥 새로 짓고 있는 거 중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 걸릴 거라면 원래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독일도 막 30년,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니까 이 30년, 40년 걸리면은 그 사이에 그 신재생 에너지들의 어떤 효율과 그 비용이 많이 감소될 것이라는 게 전 세계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독일은 실제로 이미 그렇게 된 나라고.
근데 TV조선이 6월 27일부터 계속 그런 것만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 전기값 오른다. 효율이 너무 낮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비 오면 못 쓰잖아, 막 이런 거. 네? 실제로 비 오면 좀 그래요. 태양광 같은 거는. 태양광. 네. 근데 태양광하고 풍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간에 그렇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 오면 못 쓰는 건 사드죠. 자, 자 그래서 그런데 7월 6일 날은 상당히 특이한 보도를 했는데 어떤 보도냐면은 미국의 환경운동가와 환경단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편지를 보냈다. 이런 보도입니다. 이 미국의 과학자들과 환경보호운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환경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셸렌버그도 들어있습니다. 이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런데 내일 긴급이사회를 열어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합니다. 놀랍죠? 네. 미국 하면은 또 우리 막 시에라 클럽, 그린피스 이런 그러니까요. 세계 유수의 이 환경단체들이 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미국의 환경단체가.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이건 뭐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보도 내용이 그 환경 발전이라는 미국의 환경 단체가 있다고 이게 소개를 해요. TV 환경 발전? 네. 이름이 좀 수상한데. Environmental Progress. 네. 예, 이런 단체인데 이 녹색성장 같은 거지.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지. 이름부터 약간. 그렇죠. 이름 자체가 무슨 두 단어가 싸우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 대표가 이제 마이클 셸렌버거라는 분인데 TV조선이 이분의 인터뷰와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탈원전 하지 말라고 보냈다는 편지 자체가 이 환경발전이라는 단체 명의로 보낸 거예요. 환경발전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 그 전문이 올라와 있어요. 프레지던트 문한테 보낸 편지가. 아무튼 그 내용을 쭉 소개하는 겁니다. 내용 별거 없어요. 뭐냐면은 한국이 원전을 중단하면 지금 원전이 그 한국이 원전 그 기술에서는 으뜸가는 나라인데 세계적으로 전부 원전 시장이 죽을 것이다. 얼마나 걱정돼. 네, 걱정 많이 되나 봐요. 네. 저게 환경단체에서 하는 말이라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이 이거예요. 탈원전을 하게 되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 도대체 이게 환경이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원전을 없애면 화석 연료 사용이 늘어서 환경이 오히려 더 파괴될 것. 그거는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살짝 하는 말 그냥 나무 태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 반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 사고를 우려하지만 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방법. 놀랍네요. 뭐라고 지금? 네. 후쿠시마를 못 본 모양이다 이분이. 자 뉴스를 안 보는 분. 어쨌든 간에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연간 9만 2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추산한 거지? 자, 이 중에 환경과 관련된 입장은 그나마 원전 중단하면 화석 연료를 많이 쓸 것이다. 근데 원전 중단하고 화석 연료를 늘리겠다고 네, 문재인 한 게 대통령은 아닌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화석 연료도 지금 안 쓰려고 석탄 에너지 뭐죠? 화력 발전소도 지금 중단시키고 있죠. 지난 6월 19일 YTN 뉴스. 또 임기 안에 낡은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원전 등의 빈자리는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탈원전을 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는 거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일단 환경과 관련 없는 주장들이 실려 있고 그나마 하나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의 취지와는 관련이 없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TV조선이 보도를 했어요. 이게 미국의 환경단체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딱 들어도 수상한 이 보도.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시작됐나? 이게 저는 뉴스를 보자마자 일단 드는 생각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도대체 이거 환경 발전이라는 놈들 뭐 하는 놈이지? 이건 캐와야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방송사 중에 TV조선만 이걸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있다. 이거 어디서부터 이 보도가 시작됐는지 봐야겠다. 그랬더니 이 TV조선이 7월 6일날 보도했거든요. 7월 5일날 조선비즈가 먼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조선비즈. 조선비즈가 단독으로 보도해서 똑같아요 내용은. 내용은 똑같고 단독을 깔았어요. 7월 5일날 오후 4시 20분경에 조선비즈가 단독으로 냈고
한 2시간 뒤인 오후 6시에 바로 연합뉴스가 받았습니다. 자, 연합뉴스가 받았으니까 게임 오버죠. 다 받았어요. 다 받았었죠. 그래서 7월 6일이 되면은 엄청나게까지는 아니고 이거 많이들 보도 안 했어요. 연합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치고 많이들 그렇게 받아쓰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헤럴드 경제, 매일경제, 경제지네? 그러고 보니까 네. MBN, 조선일보, TV조선. 네. 산업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경제지와 보수 언론만 받아쓴 걸 또 볼 수 있죠. 그렇구나. 네. 왜 그러면 연합뉴스까지 받았었는 이건 연합뉴스도 참 이상하죠. 그럼 연합뉴스가 그렇게 양도 많이 해서 보도를 했는데 왜 그렇게 보도를 안 했을까? 이상하거든요. 굉장히 받아쓰기엔 껄끄러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환경발전이 뭐하는 놈들이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만 봐서는 잘 각이 안 서서 예전에 나왔던 성명 이런 건 이상한 게 없었어요? 다 이상하죠.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만 봐서 본다고 해서 내가 왜냐 홈페이지가 다 영어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본다고 해서 이거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김치현님한테 이거 자문받을 분 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이사로 계시는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전화로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 단체는 환경 단체라고 소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찬핵 단체예요. 그럼 그렇지 이놈들. 왜냐면은 홈페이지에 일관적으로 얘네가 쓰는 용어가 있는데 클린 에너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네가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냐면은 뉴클리어 에너지예요. 핵. 네. 야 어떻게 그거 아예 클린이라고? 아예 홈페이지에서 클린 에너지라고 명명을 해서 쓰고 있어요. 모두 다 그걸로 써요. 핵 에너지를. 핵을 전부 다 클린으로. 네, 클린 에너지로. 그래서 이런 게시판 중에 이런 게시판도 있어요. 위기의 청정 에너지. 딱 보면 이상할 것 같아. 이거 막 태양광 발전 이런 게 위험에 처했나? 보면은 다 핵 에너지를 그 요새 핵 에너지 폐기가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래서 막 독일, 미국 막 그런 사례들을 쭉 소개해놔요. 탈원전하는 나라들을 쭉 소개해놓고 그게 위기의 클린 에너지. 야, 하긴 뭐 네. 터지면 다 깨끗하게 다 없어지긴 하겠지. 아니 근데 소멸. 지구가 없어지겠지. 당연히 그런 단체는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지금 핵이 이렇게까지 큰 데는 그런 단체들이 엄청나게 밀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단체가 그런 모든 게시물, 성명 이런데, 그러니까 성명과 게시물이 일관적으로 핵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하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이거를 없애려고 한다. 오히려 이걸 없애면 이게 여기부터 이제 일관된 거의 홈페이지 모든 글에서 반복되는 논리인데 핵에너지 원전을 없애면 화석연료로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럼 환경 파괴가 더 심해진다. 역시 핵에너지는 깨끗한 에너지. 그게 나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딱. 근데 네. 저도 교과서로 교과서에서 약간 저렇게 배웠지. 핵에너지는 네. 깨끗한 에너지라고 네.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전기값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태양광과 풍력을 엄청나게 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게만 있는 게 아닌데 자 근데 그 까는 것도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 오고 바람이 안 불면 못 쓴다. 그 누가 모르냐고. 아무튼간에 그리고 비싸다. 이 얘기 계속해요. 비싸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드냐면은 독일에서는 매년 그 풍력 발전의 비율을 조금씩 높이고 있어요. 근데 높이고 있는데 그게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발전량이 평균적으로는 일정한데 그 시설을 늘리면은 늘어나야 돼요. 그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난다 이거야. 이거 봐라. 근데 그 이제 풍력 발전소를 늘렸다는 그 양이 아주 미미해요 또. 그래서 그 이제 까는 내용들이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핵에너지를 살려야 한다. 이 홈페이지의 맹점은 뭐냐? 핵에너지가 가진 위험성과 단점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단 한마디도. 후쿠시마 이런 거 아예 없어요. 내용이. 마치 없는 일인 네. 것처럼. 자 그리고 이런 단체가 환경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우리 아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계신 이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환경단체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환경운동을 해야 하는지 홈페이지에 무조건 이력을 넣게 돼 있대요. 그게 자기네들의 프라이드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왜냐하면 환경운동에도 여러 가지 관례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얘네도 홈페이지에 그 활동 내역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눌러보면은 뭘 활동을 했는지는 전혀 안 써 있고 이런 구호만 써 있어요. 위기의 청정 에너지를 구해라. 그 청정 에너지는 뭐예요? 핵 에너지. 굉장히 선명하게 써놨네요. 네. 그러면. 자 그런 구호만 써놓는 거야. 네.
아무튼 이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전혀 이 단체는 환경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환경단체면요, 기본적으로 탈원전이고 뭐고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전을 차치하더라도 그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내용은 전혀 일절 없고 전부 핵에너지를 칭송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에너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우리가 잠시 뒤로 미뤄두더라도 이 단체는 그냥 환경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핵 많이 양보하면 핵 관련 단체죠. 많이 양보하면. 아니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뭐 석탄 에너지로 인한 자연 환경 피해 그런 이런 것도 거- 없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오로지 핵에너지를 옹호하는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환경단체라고 보기 힘들죠. 네, 우리 그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사님도 같이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계속 통화를 했는데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이거 너무 다 거짓말이라서 진짜 황당한 수준이라고 얘네 홈페이지가. 그래서 강의를 한번 네.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일단은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통화가 2-30분 넘어서 길어지니까 선생님 일단은 오늘 얘네 이 단건 보도 가지고 오늘 나온 우리나라에 나온 보도 가지고 일단 쓰겠다니까 그렇죠 일단 쓰셔야죠. 근데 이거 너무 다 거짓말인데 이건 깨줘야 되는데 그러셔서 다음에 한번 더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런 단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 단체가 문제라고 하기 전에 이런 단체를 환경단체라고 무분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조선비즈, 조선일보, 연합뉴스, TV조선이 오히려 더 큰 문제죠. 그쵸. 그죠? 그 이름에 환경이 들어가서 환경단체라고 했고. 자,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해보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알고도 네, 그렇고. 왜냐면은 조선비즈가요. 이걸 맨 처음에 단독 보도한 조선비즈가 7월 5일날 단독을 내고 7월 6일날 다른 매체들이 막 받았으니까 마이클 셸렌버거라는 환경발전 대표 그분을 단독 인터뷰를 또 했어요. 신났구나. 무슨 단체인지 모를 리가 없죠. 심지어 그 단독 인터뷰에 그 마이클 셸렌버거를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친원전 환경운동가. 저는 이런 말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친원전하고 환경이 어떻게 네.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그 이사님은 환경운동가면 친원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네. 내용인데. 왜냐하면 핵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 안 해도 아시죠. 예. 도대체 할 수가 없는 말이래요. 친원전 환경운동가라는 말은 조선비즈만 썼어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아무도 안 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조선비즈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않는다. 일부러 보도를 그렇게 막 많이 내는 거예요. 환경운동가라고. 원한이 이사님과 많이 나눈 뒷담화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굳이 말은 하진 않을게요. 분명히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원피야 뭐 요 정도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매우 의심되는 보도였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적은 이런 보도를 하려면은 최소한 홈페이지는 좀 들어가 보고 그렇게 확인했는데도 환경운동가라고 보도하고 싶으면 최소한 얘네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줘야 시청자들이 알죠. 얘네 이거 환경운동가라고 소개했지만 그래도 뭔가 껄끄러운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있으면 애초에 그런 보도가 안 나오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거든. 이거는 보도하기에 매우 급떨어지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보도할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수지 특히 조선일보, 조선미디어 그룹과 경제지들 그리고 연합뉴스만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친핵단체를 환경단체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바꿔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면서 어차피 조선일보도 그때 그거 고리 569기 공사 중단 이후로 특집 기사들을 그렇게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자기네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다 쓰는데 알면서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면 뭐 하는 단체 친핵 단체인지 알면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다. 그런. 근데 이 없습니다. 보도들을 저도 막 보면서 좀 웃었던 게 TV조선 방송에서 제일 거슬리는 게 뭐냐면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했다. 타임지에서. 네, 타임지에서 환경의 운동이라는 이 사람은- 상이 있대요. 네, 환경의 영웅.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타임지가 그렇게 선정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보도를 보면. 근데 그 단체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계속 저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추가로 그 전문가들의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보면은 지금 말한 친원전 미국 환경운동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도에서도 그 조선비즈 보도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창립하고 대표로 있는 환경단체 환경진보는 그 아까 그 단체 그 진보는 미국 내 원전 폐쇄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단체인 거예요. 미국 내 원전 폐쇄를 막는 데 초점을 두는 활동을 하고. 아니 그런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이것에 왜 타임지가 환경의 영웅이라는 그거를 선정을 했는지. 이분이 2008년 타임지의 환경의 영웅에 되셨잖아요. 타임지의 네. 환경의 영웅이 얼마나 공신력이 없는 환경 부문에서 네. 공신력이 없는지 제가 딱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2008년에 이 마이클 셸렌버거 이분이 환경의 영웅이 되셨는데 네. 2007년 환경의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 네. 어머 이 어쩌면 정도- 좋아. 이 정도 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약간 그런 네. 거 막 그럼 타임지는 도대체 네. 무슨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하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왜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하는 기업 그러니까 올해 기업 영웅 올해 뭐 이런 CEO 거. 뭐 이런 그런 거, 네, 그런 하는 거 건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좀 이상하다. 그거는 네. 우리가 조사해야겠다. 타임지의 환경의 영웅 이거는. 아니, 왜냐면 그건 전문가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의 언론사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건 맞는데 환경의 영웅으로 그때 당시에 된 이유는 청계천 보건 사업 때문에 그랬답니다. 네. 2015년 9월 30일 YTN 뉴스. 오늘로 서울 청계천이 복원된 지 꼭 10년이 됩니다. 콘크리트 어항이란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역사성과 자연 생태성 보완에 들어간 청계천이 언제쯤 스스로 숨쉬는 공간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어쨌든 간에 네, 네. 저는 이 타임지 환경의 영웅 이건 우리가 오히려 뒤져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문. 최근 어떤 보도들을 보면은 무슨 여, 무슨 남 이런 식으로 성별을 좀 붙여서 별명처럼 붙여서 이렇게 제목에다 넣어주는 보도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은 고소를 여자가 했으면 고소녀 막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뭐 추행을 뭐 남성이 했으면 추행남 막 이런 식으로 붙인다던가. 근데 추행남 이렇게 나오는 걸 잘 못 봤던 네,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없죠, 사실. 근데 어쨌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여성을 중심으로 무슨 여라고 붙이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1차적으로는 남성을 붙이던 여성을 붙이던 이런 것들이 관련 사안의 본질하고는 무관하게 성별을 부각하는 거니까 약간 가십성이죠. 가십성으로 그렇게 부각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아까 봉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별을 부각해서 이름 붙이기 그 별명 붙이기 행태가 여성을 중심으로 거의 진행이 여성만 되고 있어요. 보이죠. 무슨 여만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요거는 어떤 여성에 대한 편견을 좀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그 성차별적 보도 행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여가 뭐 좋은 의미로 붙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이게 거의 안 좋은 의미로 뭐 인터넷 그런 맞아요. 상에서도 문제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꼬집어서 막 무슨 여 이렇게 이름을 네. 붙이니까요. 근데 사실 이 무슨 여라는 표현 자체가 여성 혐오 표현이죠. 그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혐오 표현과 여성 혐오에 대한 인식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해서 무슨 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여성 혐오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의 82.7%가 네. 그렇다. 대단히 여성 혐오적 표현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상으로는 대부분 그런 표현들이 거의 매일 사용되고 있죠. 인터넷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인터넷 매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면 보도에도 이런 표현을 정말 쉴 새 없이 사용합니다. 동아일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방북녀 이런 표현들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건 보도에서 여성이 등장을 하면 그 여성이라는 걸 부각해서 이렇게 무슨 여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또 어떤 사건에서 등장을 했냐면 가수 겸 배우 그 박유천 씨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제 다시 무고죄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박유천 씨를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 네. 아마 무죄 판결이 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배우 박유천 씨가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던 송모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송 씨에 앞서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박유천 씨가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성폭행을 신고한 송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립하는 양쪽이 다 무죄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전달하는 사건 보도에서 지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아주 황당한 보도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무고와 무죄 사이 엇갈린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은 그냥 박유천 성폭행 무고 엇갈린 판결 외 이거였는데요. 보도 그 부제가 뭐냐면 무죄녀는 곧바로 112에 신고, 유죄녀는 거액 합의금 요구하다 협상 깨지자 뒤늦게 경찰이 고소. 여러분 무죄녀, 유죄녀 들어보셨나요?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하다못해 고소녀까지는 그래. 그래 그러려니. 근데 무죄녀는 뭐예요? 무죄를 받았는데 그거 뒤에다가 여자 이걸 붙여가지고 하나의 별칭처럼 또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반대로 남성에 대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이런 표현을 쓰나? 고소남이란 표현을 쓰나? 유죄남, 무죄남 표현을 쓰는지 찾아봤는데요. 2009년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쭉 찾아봤는데 고소남이란 표현은 한 건 나와요. 나오긴 나오네. 조선일보가 썼는데 예전에 서울시향 성추문 사건 거기에 부제로 고소남 증언해달라 회유 드러나라는 표현을 한 번 써요. 그 외에 반면에 고소녀라는 표현은 거의 뭐 대부분 사건 보도 혹은 성폭력 관련 보도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제목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무죄남, 유죄남 같은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네. 같은 날 지금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랑 달리 중앙일보도 관련 보도를 내놨는데요. 무슨 여 표현 일체 없어요. 제목이 박유천 무고 여성 국립창녀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이렇게 저게 상식적인 보도죠. 네, 일반적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 기자 칼럼이었는데요. 제목이 성폭력 무고 피고인의 편견 드러낸 검찰. 이건데 검찰이 그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에 가까운 질문들을 했던 것들을 지적하는 칼럼이었어요. 근데 같은 날 나온 이 4개 매체의 보도가 수준을 드러내준다. 진짜 인권 수준을 드러내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동아일보는 이 무슨 여 표현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해당 기사에다 뭐라고 부제를 달아놓냐면 둘 다 유흥업소 종업원이지만 사건 직후 행적에 큰 차이. 그러니까 박유천 씨를 고소한 여성이 2명, 그러니까 4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4명 중에 2명을 박유천 씨가 아마 무고로 다시 이렇게 고소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2명 중에 1명은 유죄가 나왔고 1명은 요번에 무죄가 나온 거죠. 무고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2명을 싸잡아서 뭐 얘기를 하면서 둘 다 유흥업소 종업원이지만 이런 표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행적이 차이가 있는 거는 이 두 분의 어떤 직업적 특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냥 개체 특성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기사에서도 그렇고 본문에도 그렇고 계속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는 것들을 마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처럼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근데 이런 논리적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뭔가 좀 가십성 혹은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직업들에 대한 그 설명을 붙여놓는다는 게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표현 말고도 사실 성폭력 관련 보도에서는 인권 문제를 야기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2차 가해에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피의자가 유명 인사일 경우에는 거의 무죄 추징 원칙에 따라서 보호를 전혀 못 받죠. 박유천 씨만 같은 경우에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조리돌림을 당했죠. 근데 인권보도 준칙 안에 있는 성평등 조항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또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도 이런 것들이 다 위배가 되는 것인데 기자들이 제가 봤을 땐 이걸 전혀 모른다. 그걸 알고서도 무슨 여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 연예인 이름을 달면서 무슨 화장실 어쩌고 하는 보도를 쓸 수 있었을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교육이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우리한테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서 아까 한 제보 비슷하게 제보는 아니다 항의로 이제 그 남성 연예인들이 이제 성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받아서 무고하게 무고인지 아닌지는 당장은 알 수 없으나 그죠. 이제 누군가가 그런 고소를 해서 계속 이렇게 그 지금 무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왜 문제 삼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일단은 공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어떤 범죄 행위에 공인이 연루됐을 때 뭐 음주운전이든 뭐든 간에 사실 그것이 일반인들이 됐을 때는 보도가 안 되죠.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유명한 사람이 어떠한 그 범죄 행위에 연루되면은 보도가 그냥 대부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폭행이라는 점은 좀 더 성추행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요즘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그대로 보도해도 우리가 그거를 인권 침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거의 그거는 현장에서 불어서 바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고소고발이라든가 그냥 단순 사인 간의 뭐 이렇게 연예인들끼리 막 싸우고 재산 싸움하고 뭐 하면서 재판이 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저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싸워봐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뭐가 결정되기 전에는 굳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막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연예인 생명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만드는 그런 보도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계속 특히 박유천 성폭력 관련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과도하다라고 저희도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연예인이든 뭐 그 연예인이 아닌 그냥 사인들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여기까지는 허용되고 안 되고가 연예인은 어느 정도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공인의 그 범주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공직자의 공인 말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는 공인의 그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이번에 이진욱 성폭력도 저는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게 너무 막 유행처럼 계속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막 여러 사람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여성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 어느 정도는 1차 수사가 돼서 최소한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도는 무혐의로 처리하면 사실 보도가 안 돼야지 이분한테는 계속 가장 깔끔한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칙대로 하면은 사실은 모두 다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안 하는 게 가장 맞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원칙대로 해라라고 하면 사실상 뭐 불가능한 일이고 언론사들끼리 뭔가 합의나 네네. 언론계의 합의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I see skies of blue. 종편. 네, 그러면 저는 제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굉장히 재미있는 제가 해야 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종편에서는 화제가 되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 활동가가 그 인턴분이 이거를 되게 재밌는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당히 재주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걸 이렇게 뽑아서 이걸 묶어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저한테 보냈는데 빵 터졌어요. 뭐냐면 둘이 캠퍼스 커플로 서울대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고 7년을 연애를 했고 그리고 엄청난 순애보의 부부라는 거예요. 이 조윤선 그 전 장관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일부러 조윤선 그 씨의 남편이 변호사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자처하여서 변호인이 되어서 눈물의 최후 변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눈물의 최후 변론을 하니까 이제 종편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화제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러브 스토리에다가 뭐에다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MBN의 뉴스 빅5. 근데 항상 봉우 씨가 지난번에 이게 왜 뉴스 빅5에 나오느냐 하는 그런 왜 뉴스에 나오냐고요. 네. 뉴스 빅5 7월 4일 방송에서 이게 이제 그 자막이 정말 재밌는데 자막을 이용해서 조윤선 부부의 사연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진, 이런 사진은 진짜 그쪽에서 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둘이 연애할 때, 학교 다닐 때 연애할 때 그런 사진. 거의 풀다고 봐야죠. 네네. 무슨 사진이에요? 굉장히 거의 영화의 한 장면 네, 같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남녀가 조윤선 변호사랑 변호사가 아니죠. 전 장관이랑 남편, 남편분이랑 네.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네네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잘 나갔던 사람들이다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박성엽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조윤선 장관은 서울대 외교학과 근데 이제 한 뭐 5년 선후배 사이인데 7년 동안을 열애를 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박성엽 변호사가 이 조윤선 전 장관을 좀 쫓아다닌 것 같고 그리고 일부러 또 이제 사법고시를 봐라, 사법시험을 봐라라고 강권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면 왜 그 캠퍼스 커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같은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면서 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을 테니까 7년 열애 되게 이제 유명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뭐 열애 끝에 이제 결혼을 했고 사실 김앤장에서 맡은 게 형사 재판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박성엽 변호사 이번에 아마도 자신이 스스로도 얘기했습니다. 형사 재판에 사실은 이번에 처음이다라고 얘기했고 자신이 생각했던 가장 이 부인을 구명할 수 있는 방법이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대.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 변호인이 됐대요. 근데 아무튼 자막이 가관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맨 뒤에 한꺼번에 모았는데 이거를 읽다가 제가 사실 이거 맨 뒤로 넘기긴 했지만 정말 웃긴 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7월 4일 정치 데스크의 자막이에요. 쭉 읽을게요. 징역 6년 구형 조윤선 눈물의 최후 변론 화제. 조윤선 남편 박성엽 변호사 법정서 눈물 왈칵. 조윤선 남편 최후 변론 지켜주지 못해 무력감. 조윤선 남편의 최후 변론에 하염없이 눈물 쏟아. 조윤선 부부 눈물 호소에도 검 징역 6년 구형. 그다음에 이 밑에 것들은 정말 가관인데 전부 남편 이야기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부부 나란히 눈물 흘려. 조윤선 남편 아내 구속 뒤 턴빙 방해 무력감. 박성엽 결혼 당시 지켜주겠다 다짐했는데 조윤선 남편 지켜주겠다는 다짐 지키지 못해. 이게 너무 웃겨. 나 이 지켜준다는 말 제일 싫어하는데 지켜주겠다는 남편. 범죄자를 왜 지켜줘? 범죄 저지르기 전에 지켜줬어야지. 범죄를 못 저지르게 지켜줬어야지. 그다음에 텅 빈 방의 무력감. 조윤선 남편 호소의 눈물. 이거 남편도 울고 부인도 울었다는 거야. 박성엽 아내 흉상 화형식 기억하고 싶지 않아. 조윤선 남편 30여 년 경력 중 형사재판은 처음. 조윤선 남편 특검 압수수색 때 잘 됐다 생각. 조윤선 남편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아 진짜. 법정 순애보 조윤선 부부 러브스토리 화제. 조윤선 박성엽 부부 첫 만남은 서울대 도서관. 조윤선 남편 대학 1학년 때 도서관서 만나.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를 처음에는 이걸 이제 이 부분을 아예 안 썼다가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인턴분께 얘기를 했어요. 이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약에 조윤선이 남자였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남편 이야기, 부인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아니 그 조윤선도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고 멀쩡한 여자인데 어찌됐든 간에 여성으로서 인간의 객체가 있는데 왜 남편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부각시키죠 세상에. 남편이 그 재판 좀 나왔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정말 우리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냥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딱 한 명 홍성규 앵커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이 방송을 왜 하는지 얘기해요. 채널A 정치데스크 7월 4일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 두 부부 어제 신금을 울렸던 재판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두 부부의 운명이 이렇게 법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뭐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다, 뭐 구구절절한 뭐 소식이다 하고 전해드릴 정도로 이런 신세가 됐다라는 거. 부디 이번 정부 인사분들도 꼭 명심하시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화제를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야. 부디 이번 정부 인사들 꼭 명심하시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보도 취지야. 그러나 이 사실은 이미 장사는 다 해먹어놓고 남이 러브 스토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다 해먹어놓고 마지막에 쓸또 뭐 이번 정부 인사들을 위해서 이 보도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얘가 해줬다. 왜 재판을 받는지 말은 해요? 안 해요. 지금 그런 재판에서 숭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얘기를 해주나요? 블랙리스트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아주 않습니다. 숭악한 범죄를. 블랙리스트 때문에 몇 명이 지금 근데 완전히 자기 거 밥줄이 끊기고 심지어 고통받고 얘네 이 프로그램 이름이 정치 데스크야. 이게 정치야?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채널A 신문 이야기를 돌직구 쇼에 나오는 이 김지혜 변호사 우리가 맨날 하지 아닌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느낌에 정말 이 김지혜 변호사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7월 4일날 뭐라 그러냐면 그다음에 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 낙인이 찍히는 거 있잖아요.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낙인은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했는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화계 쪽에 조예가 깊고 이제 그쪽을 이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문체부 장관이 된 것도 역시 그 문학에 관련 책을 써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저것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공소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공소가 된 거예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야쪽 추천이라고 본인은 그러니까 거기 구성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패널이 아닌 것 같은데. 여야를 떠나서 너무 이건 무식한 발언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 같아. 공부 좀 하고 나와. 락치. 그리고 정말 더 한심한 이야기는요. 김진 이제 조윤선 장관과 이혜훈 의원을 비교를 합니다. 이 두 분이 서초의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왔다가 이혜훈 의원이 그때 됐나요? 됐죠. 된 거지. 근데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지. 조윤선 전 장관을 이겼다는 점이 왜냐면 정말 화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찌됐든 이겼잖아 경선에서. 그래서 뭐 어찌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서초에서 서초 대첩을 벌였고 한 분은 서초의 딸, 한 분은 서초의 며느리. 그런데 서초의 딸이 졌고 서초의 며느리가 이겨서 이혜훈 의원은 지금 깜짝 당대표까지 됐다. 그런데 쭉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그때 조윤선 장관이 용산으로 갔었더라면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정성희 논설위원이 용산으로 가서 다른 지역에서 출발을 했더라면 그러면서 용산에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산에 갔다면 사실 지금 이제 진영 의원인데 당선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도 안 됐겠죠. 안 됐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무수석 시절에 몰랐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계속 본인의 주장인데 현직 의원을 체포해서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당시에 어떤 일순간에 우리 슬라이딩 도어스라는 영화 보면은 지하철에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것처럼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저렇게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으로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수감 생활을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대신 깜빵 가시든가. 아니 그때 블랙리스트 안 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장관이 되면 100% 해야 되는 거였나? 그러니까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뉴스에서. 그래서 다들 이래요. 김광일 씨는 TV조선 신통방통의 김광일 진행자는 찡하다고 해야 할까요? 다들 엄청 좋아하는구나. 네네. 근데 그렇게 인망이 좋다고. 그래요? 네. 블랙리스트도 좋아하고 조윤선 장관도 좋아하고 막 그런가 봐요. 네. 이분도 원래 블랙리스트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진짜 전혀 문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마지막에 자막을 쭉 적으면서 아, 이 사람들 진짜 너무했다. 어쩌면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지금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안 하고 오로지 다 남편 이야기만 하는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이런 거 법정 순애보 조윤선 젊은 시절 꽃미모 화제 이게 지금 재판받는 날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꽃미모 화제.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질러도 예뻐야 되고, 그리고 빵빵한 남편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웃기다. 되게 문제점이 제목이 많은 방송이에요. 너무 웃긴 게 조윤선 청문해준 남편 코치받아 앵무새 답변.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아? 네, 완전 바보 취급하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편 코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제가 최근에 본 그 보고서들 중에서 제일 빵 터지면서 기가 막히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네네. 그죠. 예. 특히 여성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 정관용 나간 날 이 보고서도 나왔는데 그 정관용에서 우리가 그날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했던 무슨 연예인 수건 뭐 300장 이런 이야기 막 했잖아. 속옷 150장, 수건 300장 이런 거 막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여성 비하인 거죠. 네, 최악의 그런 비하였던 거죠. 그 정관용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정관용 씨가 제가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고 배우 이름은 말하지 않고 뭐 그런 이제 남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이걸 특급 내조라고 표현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은 세탁기를 못 돌리나요? 왜 우리가 말한 거랑 똑같이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부인이 없다고 속옷을 150장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엔 분명히 잘 살았으면서 아니지 결혼하기 전엔 엄마가 다 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언론이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당당한 언론, 민언론과 함께 거침없는 개혁으로 바꿔서 언론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차명진 씨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꾸 뭔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근에 파파이스에 보내는 영상에 넣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약간씩 막말 이 그림 그리면서 막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죠.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지금의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들이 다 너덜너덜한 신상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그 표현을 진짜 써요? 네네. 너덜너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너덜너덜은 아무튼 이렇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1차 신상품 강경화 김상조 이런 분들을 내놨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점수를 좀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신상을 하나 내놓은 거예요. 자, 3종 그러면서 사진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 그림이 너무 웃겨. 정말 그림이 너덜너덜해 옷이. 그래서 노세일 신상 이렇게 해가지고 김땡땡, 송땡땡, 조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옷이 다 해진 거지. 너덜너덜한 코트 세 벌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위에다 네 누더기예요. 누더기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완전 누더기 옷이에요. 그런 걸 한 다음에 앵커가 1차 신상은 임명후에 득점했다고 아까 양문석 이사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차 신상이라고 하는 그 세 분 아까 말한 강경화, 김상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득점을 했다. 그러니까 괜찮았다. 호평이 있었다라는 말을 양문석 이사장이 했대요. 그랬더니 차명진 씨가 아니 여론조사도 나오잖아요. 그건 떨어졌다고. 2차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초창기의 인사 때 여론조사 높아졌다가 김상조와 강경화를 하면서 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차 신상은 백화점 가면 신상은 세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노세일 신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내놓은 것 보니까 신상이 아니라 아주 너덜너덜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지명에 대해서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걸 어떻게 신상으로 내놨다고 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뭐 이렇게 뭐 깝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내가 기분 나빴던 건 뭐였냐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이제 걸어야 될 수준인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는 영화 보셨어요? 라고 말해요. 이거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그 영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위조의 천재가 결국에는 이제 자수를 해서 자신의 위조 기술을 활용해서 그 위조범을 잡는 역할을 해요. 여생을 보냅니다. FBI가 되죠. 네, FBI 취직해서. 그런데 이번에 송영무 장관도 저는 막 그런 케이스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예요. 그 돈 방산비리 네.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방산비리를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근거로 말하면 자기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송영무 장관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오히려 진행자가 그런 뜻이라니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뜻이라니요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차명진 씨가 이분이야말로 군납비리를 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막 수습을 이제 합니다. 어찌 됐든. 그랬더니 황장수 씨가 제일 웃긴 게 황장수 씨가 대물을 잡기 위해서 대물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뜻에서 임명했고 이분도 서민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 뜻이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뜻이란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군납비리를 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그렇죠. 그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그런 그러니까 아무튼 가지가지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진짜 방송 막 한다 진짜. 어떡하냐. 이거 걸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당당하게 잡을 수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진짜. 아니, 이거 이 정도로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굉장히 세요 이거는. 네. 거의 뭐 저는 이거 꼭 넣으려고요. 단정을 짓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차명진 씨가 말을 이제 막 하는 게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안경환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센 이야기들을 막 하고요. 여러 가지 요즘 너무 깐족거리기 시작했다. 원래 좀 조신해졌었거든요. 한동안은. 그런데 요즘 좀 너무 심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차명진 저분은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톱이죠. 네, 맞아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톱입니다. 그리고 제일 웃겼던 거는 이 사람이 국민의당은 되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예전부터 그랬어요. 네. 예전부터. 그래서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심하게 다룬대요. 근데 이 말은 정말 빵 터지는 게 그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과 그것이 또 안철수 대표 당시 전 후보 대선 후보와의 관계를 마치 동일치처럼 생각해서 안철수 대표가 차체에 빨리 사과하고 물러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한 템포 쉬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왜요? 뭘 한 템포 쉬어? 그 종편이 너무 이렇게 여기 뭐냐면 지금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 종편이 생긴 이후로 종편에 나온 패널들이 어떤 하나의 이 소위 말하면 공격 대상이 생기면 수위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냥 전부 다 그냥 일제히 비난을 해요. 이렇게 말을 자기 고백하는. 그래서 이유미 씨 이 문제를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자, 이걸 비판 안 하면 뭘 비판하냐 그럼? 어떻게 비판? 저 대국민 사기극인데.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편을 드니까 이제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장이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적의 적은 동지인가요? 차명진 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명진 씨가 너무 화가 났어요. 잠깐만요, 사회자님. 그러더니 발언권을 얻어서 잠깐만요, 사회자님. 네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서양호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같이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그렇죠? 서양호 소장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라 10살 어린 사람 나이는 얘기하지 마시고 나이는 빼고 그렇죠. 제가 어린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진 거야. 나이 얘기하면 진 거야. 그랬더니 진행자가 나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나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제재하는 아무튼 굉장히 이게 웃기는. 도대체 이게 방송 대박이다. 이게 지금 방송입니까 이게? 멋이 없다. 이게 지금 방송이에요. 뉴스 와이드야 심지어. 세상에. 프로그램 이름이 MBN입니다. 네. 뉴스에서 나이 나왔어. 장난 진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폐지가 다. 네, 맞아요. 아유, 폐지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뉴스와이드 자체를 폐지하라는 말은 참 못하겠고 차명진 씨는 이제 이 패널로서 막말 패널에 요즘 너무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물러나서 이분이 이제 1위로 지금 자꾸 등극하고 있거든요. 방송국 폐쇄가 답입니다. 네. 작은 소망. 네, 다 문 닫아야 돼요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방송국들 진짜. 왜 홍준표 전 후보도 2개는 없애려고? 없애. 공개적으로 얘기해. 홍 씨가 일시적으로 지지했던. 정말 그랬어? 아 그럼요. 네. 짧은 지지. 아 진짜 못 살겠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홍춘. 어느새 닫힌 공간이 돼버린 KBS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지도 모릅니다. KBS가 다시 국민들 곁으로 진정한 KBS의 주인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충성, 진실 눈 감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민원연의 KM 되찾기 뉴스. 오늘 KBS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요.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KBS 내 블랙리스트 관련된 고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벌써 기사가 이제 내용이 떴네요. 그런데 한한상 서울대 명예교수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KBS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저도 페이스북에서 잠깐 봤는데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처음에 썼었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자신의 회고록 관련해서 그 회고록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을 주제로 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방송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라고 해서 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라고 이제 강기석 그 국장에게 전 국장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KBS 새 노조에서 직접 한항상 교수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시쯤에. KBS 입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인문학 코너인데 인문학 산책이라는 그런 코너인데 이 책의 내용은 인문학이 아니다. 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회고록으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 그러니까 KBS 1라디오의 담당 국장은 이재원 국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된 직후인 3월에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20대 국회 헌법재판소라고 쓰인 근조 리본으로 교체하는 등 탄핵에 아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표현해왔던 그런 인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5.18 북한군 침투설 같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적도 있고요. 극우적 성향 인사들을 패널로 섭외할 것을 지시했던 그런 한마디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한한상 교수를 출연시켜서 라디오를 하게 할 가능성은 사실은 정말 없지 않았나. 매우 실수로 섭외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이 2시에 있다고 해서요. 좀 아무튼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KBS 내에 그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만들려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영방송이 뭐가 필요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KBS, MBC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노력하고 신경 쓰고 해야 될 그 노력으로 다른 언론을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진짜로 저는 그런 사람들 사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런데 공영방송은 분명히 존재할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국민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사형 방송 또는 국민의 방송 다른 어떤 방송을 만드는 거는 좋아요. 뭐 시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건 좋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가치는 분명히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다채널, 다미디어, 다플랫폼 그리고 모든 세대가 보는 매체들이 막 달라져 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으로만 기사를 보고 그래서 너무나 이 사회가 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저널리즘의 본령을 추구하는 그런 공적 여론을 만들어줘야지 되고요. 그리고 세대와 계층에 따라서 너무나 내용들이 다른 뉴스들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하나의 매체는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사회통합적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사실 소수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소수자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언론이 사실 없어요. 근데 있기는 있는데 그들은 그 스피커가 작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들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공영방송이 필요해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공영방송의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돈으로는 만들 수 없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도 공영방송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KBS, MBC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장악이 돼서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송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노력에 반도 안 드는 노력으로 우리는 KBS, MBC를 다시 바른 공영방송으로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공영방송을 만드는 작업에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좀 고민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KBS, MBC 노동자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싫죠.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양심적인 언론 노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그 안에서 진짜 애를 쓰다가 이미 쫓겨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 발로 더 이상은 여기서는 일을 못하겠다 해서 나온 많은 아나운서들이나 기자분들이 있습니다. PD분들. 이런 분들을 싸잡아서 무조건 KBS, MBC 욕하는 것에서 그분들을 싸잡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을 잘 이분들에게 잘 응원해줘서 KBS, MBC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들의 한 거를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큰 힘으로 내부의 노동자들이 KBS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치열한 어떤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견인하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우시죠. 당연히 KBS, MBC 보면 보기도 싫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외면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우리가 정상적인 공영방송을 우리 품으로 가져와서 예전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리 매일 얘기하고 있는 지금 원전 이야기 뭐 별별 이야기들 속에서 정상적으로 좋은 다큐멘터리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것은 지금 사형방송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국민이 알아야 될 주요한 이슈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큰 이슈들, 교육, 환경, 그리고 소수자,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뉴스가 아닌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의제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영방송이 다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되찾아오자. 이런 시민행동을 하자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제안한 거는 정말 동의해주는 모든 시민단체와 개인 모두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으로 움직여보자.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올 11월에 KBS, MBC의 재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KBS, MBC가 나름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연도 열심히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꾸리고 거의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물론 종편감시도 열심히 하겠지만 종편감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굉장히 못하는 그 엉망인 방송사를 조금 덜 그 엉망인 행동을 덜하게 그냥 하는 것이고 KBS, MBC 문제는 사실은 완전히 개조의 작업에 지금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주요하게 방점을 찍고 이 사업을 올 가을에 열심히 시민행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KBS, MBC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못 참아.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네, 그러면은 제 자꾸 뭐가 전화 오고 난리를 치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